받은 영문과 서강대문과 박상규였습니다. 제가 사실 그 외국 강연을 별로 잘 안 하는 편이어갖고 이렇게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뜬금없이 싸이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논문이 싸이가 막 나왔을 때 쓴 논문이에요. 그해 여름에 쓴 논문인데 갈 곳을 잃어서 방황을 많이 하다가, 왜냐면 제가 미국 문화 전공을 가르치는데 문화 관련해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걸 하다 보면은 하기가 참 힘들어요. 딱히 거기다 또 뮤직비디오 하나를 달라는 걸 무슨 또 그냥 웃자고 만든 건데 그런 거 갖고서 또 논문을 쓰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편견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참 힘들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게 코리아 저널이라는 데서 받아준다고 해서 그게 꽤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저작권 문제가 또 걸리더라고요. 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발견하는 건데, 저작권은 저자가 알아서 해결해와야 돼. 근데 이게 YG 엔터테인먼트예요. 여러분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사이트에 올라가 보면은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고 이메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극성 팬들이 또 무슨 해끼치 그래서 그런지 그래갖고 연락하는 게 참 힘들어요. 무슨 막 비밀 무슨 접선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갖고선 겨우겨우 어렵게 어떻게 해서 정말 하늘이 도와서 그걸 다 해결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싸이가 미국 진출하면서 유니버설 그쪽에다가 또 판권을 이렇게 같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미지 그거에 대한 판권을 갖다 또 협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나 그게 프린트가 됐는데, 또 저희 아버님이 저희 편찮으셔갖고 응급실에 계시고 막 그럴 때 이게 마지막 교정하는 게 시간이 또 돼버려갖고 제가 또 미처 손을 보질 못해서 옷자도 생기고, 왜냐면 이게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오늘은 다 그게 교정이 됐었는데 이게 PDF로 전환되면서 막 글자도 빠진 게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패러그래프도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만족치도 못한 이상한 그 논문이 돼버렸는데,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강연을 갖다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쵸? 가벼운 주제로 다룰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논문은 여러분도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뭐 다 궁금해하셨지. 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반영을 일으켰을까? 그 궁금증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는 Why are we crazy about 싸이's craziness였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싸이의, 사실 자기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 또라이라고. 돌아이. 왜냐면 싸이가 사이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 산업이라는 게 특히 몇몇 대형 기획사, 기획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음악 시장은 딱 그게 완전히 딱 짜여져 있거든요. 그 틀 안에서도 벗어나기 참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리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족쇄되는 거죠. 굉장히 정형화되기가 쉬워서. 그래서 식상하기가 쉽고, 그래서 저도 농담 삼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걸그룹이 나오질 않나, 또 좀 이렇게 이름 외울 만하면 또 비슷비슷하게 맨날 얼굴도 비슷비슷하고 우리가 막 헷갈리고 막 이런다고. 그리고 또 스타일도 비슷하잖아요. 춤 추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노래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다 크게 보면 또 그 정형 안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런데 사실은 미국 음악 시장을 이렇게 둘러봐도 그런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약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서
그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게 이제 현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뭔가 그 유머에 대한 그런 전통이 뭐가 좀 이렇게 맥이 닿지 않았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모이면은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한테 그렇게 이게 문화적인 코드처럼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딱 표출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세계적인 상황과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 갖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호응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사실은 싸이가 이런 국제적인 그 유명세를 타니까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뭐 MBC, KBS, 뭐 SBS 다 공영 매체에서 그 싸이에 대한 특집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거기서 만든 특히 어떤 점을 갖다 그래서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다 읽어보셨을 거고 또 뭐 다 그렇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앰플리파이어. 네, 동네에서는 원래 싸이였어요. 재상이 하다가 재싸이 하다. 이게 이제 왜 자기가 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하는 본인 인터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빠지고 싸이였었고 또 사실 또 어렸을 때는 그 앞에 또 친구들이 얍도 많이 붙였어요. 얍싸이라고 뭐 얍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수를 데뷔하게 되면서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원래 제가 지인들이 불렀던 싸이라는 이름이 싸이코의 싸이면 참 독특하겠다. 어우 장명은 정말 끝내줬던 것 같아요. 어떤 쌍시오주는 강렬함과 그 싸이라는 말 자체가 그 어떤 광기 어림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파격적인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싸이입니다. 새. 싸이는 새라는 노래를 들고 가수로 데뷔했죠. 11년이 지난 지금 봐도 범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싸이의 등장은 방송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꽤나 화제였습니다. 저 2000년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싸이 형이 나오면 다 7층에 있는 작가 무슨 관계없는 음악 프로 아닌 사람들도 와서 야 그렇게 재밌다며 그렇게 파격적이냐며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발췌해서 갖고 온 이유는 싸이를 이해할 때 그리고 싸이가 대중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그 호응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 파격성이에요. 파격성.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논문에서도 좀 인용을 했었지만은 그 민화를 보면은 코끼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항상 이 위험의 대상이고 여러분 그 대호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항상 뭔가 신성스럽고 근데 민화를 보면은 코끼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코끼리가 호랑이가 담배 피울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이제 해학적인 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까치 까치하고 또 얘기해 같이 호랑이가. 그러니까 그런 우리한테는 옛날부터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머를 갖다가 독특하게 하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거와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는 그 파격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이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혜정 씨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한테 누룽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타서 버릴 만한 걸 갖다가 그걸 다시 물에 넣어서 순금을 만들어서 쓰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걸 갖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싸이 우리 얘기하면 또라이거든. 자기가 또라이란 말을 스스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재킷이나 이거 보면은 이 싸이의 강령 스타일이 발표된 게 그 6집이에요. 6집을 6집이라고 하고 6갑이라고 써요. 싸이 6갑. 그 숫자로 6갑으로서는 갑지라는 갑자. 6갑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6갑 떤다는 말 하잖아요. 그 자기가 스스로 저 앞에다 그렇게 하는 거 의도적으로. 나는 지금 6갑을 떨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이나 이런 매체에서는 일단 뭐 한국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급 규모.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망가지면서 이렇게 웃기는 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 특히 그 유머의 전통을 보면은 큰 두 개의 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책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해악이라고 들었는데 해악하고 풍자라는 말이 있는데 두 개 비슷하지만 약간 의미가 틀려요. 풍자는 뭔가 그걸 이렇게 웃기면서도 비판하는 그래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바꿔보려는 의지가 있는 반면에 해악은 그냥 웃어 넘기는 거야. 그럼 왜 그냥 웃어 넘기느냐? 그 이유는 해악이 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중이라고 되죠. 이렇게 하층 계급 사람들이 사는 게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고달플 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층 사람들이 뭘 이렇게 힘이 있어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TV 연속극을 보세요. 요즘에도 보면 역적 나오죠. 역적 보면 항상 뭐예요? 그 계급적인 한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원한, 한. 그게 그 보기 참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찰스 디킨스가 그 어려운 시절이라는 소설을 해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럴 때는 그냥 웃음을 선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웃어 넘기면서 좀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게 해악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해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학술적인 걸 쫙 찾아보면은 책이 없어요. 의외로 없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삶에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로 살아갔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주 그걸 갖다 오랜 역사를 이렇게 따져보면 옛날 뭐 삼국 뭐 아니면 고조 뭐 어디서부터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죠. 저도 그 인용을 했었는데 뭐 같이 즐기고 뭐 같이 동화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은 이 해악이라는 건 사실은 어느 사회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 인생이 살아갈 때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우리 표현 중에서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사는 게 아니야. 아니면은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되게 멋진 표현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람이 고단하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그건 굉장히 저는 아주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그럴 때 뭔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렇다고 뭐 세상이 뒤바뀔 것 같은 희망은 별로 없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좌절과 분노를 갖다가 이용해서 자기 대통령 되는 거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세상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말도 안 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야 어차피.
말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뭐 일어나고 또 옆에서 뭐 태극기 입고 뭐 난리치고 이런 거 보세요. 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이야 다.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싸이 강남스타일이라는 게 어차피 말도 안 된다는 얘기들을 늘어놓은 거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거를 재밌게 풀어놓은 거지 나름대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주로 이렇게 추구하는 중요한 그 코드들이 있어요. 그게 부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섹시하다는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코드예요, 그렇잖아요. 다 섹시하고 싶어하지. 요새는 애들도 섹시하고 싶어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섹시하고 싶어서 뭐 난리친 판에 근데 그런 걸 갖다 다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과연 우리가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걸 한 번 정도 웃기면서 나름대로 넌지시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은 잘 못 알아듣고 이래도 이미지를 보면서 하는 짓을 보니까 뭔가가 그런 게 느껴지는가 봐. 그래서 그걸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사회는 결국은 제가 학생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디지털 시대, 디지털 이미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은 디지털 이미지를 사고 디지털 이미지를 팔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 내가 나라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고 내가 뭐 섹시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디지털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고선 그 생각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 내 헤어스타일 다 어디서 나오는 이미지냐? 다 디지털 이미지. 그래서 장고대려 같은 사람은 우리 삶이 캐탈로그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미지 캐탈로그 중에서 나 이미지가 좋아. 그래서 나 이거를 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논문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담고 싶어하는 거. 흉내내는 거. 그게 단지 그냥 우리는 원초적으로 담고 싶어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담고 싶어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잘하고 또 담고 싶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성장하는 데서 도움이 많이 되고 또한 특히 무의식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담고 싶어하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동정심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뇌과학 이런 데서는 뭐 미러 뉴런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없으면 그래서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면은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그걸 뭐 그 낭만주의에서는 심퍼시니, 엠퍼시니 하는 말 쓰잖아요. 그 살짝 뭐 이게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다 흉내내는 인간이라고 그 흉내내는 데서 지금 원천적인 기쁨을 얻고 뭐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현대 사회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장 보드리어가 시뮬라시옹을 얘기하면서 이건 이미테이션과는 틀리다 이거예요. 흉내내고 담고 싶어 하지만 그거가 또 끊임없이 흉내 그러니까 모방을 통해서 재창조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보통 그 보드리에르가 이제 약간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어려워지죠. 죄송합니다. 그냥 웃은 것만 하려고 했는데 또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왜냐면 이제 보면은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흉내내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바이럴해지고 서로 또 패러디하는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또 찍어 리액션 자기 비디오도 찍어 또 올리고 이러면서 서로 그게 그 아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글로벌 센서빌리티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좀 그렇게 해서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피에르 레비라는 사람이 글로벌 인텔리저빌리티라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위키피디아 같은데 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지식이 서로 막 만들어지고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사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우리도 정서도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게 참 다 지치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왜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 극우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다 힘들어서 그렇거든. 왜 힘드냐고요. 소위 그 글로벌리제이션이 니오리버럴한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소수만이 잘 살게 되는 게 되고 대다수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점점 가속화됐던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럴 때 같이 한번 막 힘나고 막 뛰면서 놀면서 웃어보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그리고 대중문화에서는요, 같이 뭘 하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쪽이 많아. 뭐 이상한 술이나 뭐 마약이나 아니면 그 섹스나 이런 이미지가 많이 나오지. 좀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 걸 좀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일종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막 찔리고 힘들고 억대고 막 짜증나고 막 분노하고 이랬던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시원한 통쾌함을 주는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걸 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그저 좋으니까. 근데 이제 장본이라는 흉내내는 것도 약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라는 거는 뭐가 진짜 있었고 그걸 갖다 이렇게 흉내내는데, 반면에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흉내낸 걸 또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테이션하고 이미테이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막 흉내내는데 흉내내는 대상 자체가 무슨 옛날에는 보면 사람을 흉내냈었는데 지금 이미지를 자꾸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또 이미지를 낳고 이미지가 이미지를 낳고 끝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뭘 이미테이트하는 건지에 대한 소위 오리지널을 하다든가 아니면 그 본래 대상이 뭐였는지가 불분명해지는 시대가 오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자신이 이미지를 흉내낸다는 거는 그것도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more real than real이라고 그래요. 그럼 리얼이 뭐냐면 내 머리 스타일, 우리는 이렇게 만져지는 거, 피지컬한 거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짜가 사실은 이미지에 카피였던 거죠. 전에는 이미지, 그 미메시스 유명한 그리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미메시스에서 이미테이션이라는 거는 진짜가 있고 그걸 모방하는 거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플라톤의 그 공화국에서 나와요. 공화국에 보면은 그 시뮬러크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그 유명한 동굴의 우화라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동굴에서 사는데 항상 벽에 비치는 이미지만 보고 살아. 그러면은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게 되죠. 한 번도 진짜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 번도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을 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미지에 젖어 살고 이미지를 계속 흉내내면서 살다 보니까 과연 여기가 진짜인가 아닌가, 이미지를 또 벗어나서 뭔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미지를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그 얘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매트릭스에서 뭘 하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항상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로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 뭐 옛날에도 아니죠, 마야 뭐 이륜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새끼에서 떠날 수 있을까? 영원한 새끼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과연 그러면 이게 이미지인가 진짜인가, 또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가상현실 문제거든요.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게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성시경이죠. 근데 만약에 진짜 성시경이 여기 옆에 서 있어 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고 진짜 성시경과 이거하고 별 구분을 못 하게 될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 사람을 본다고 해도 결국은 뇌 속에 있는 이미지예요. 뇌 속에 있는 이미지는 이미지를 보나 진짜를 보나 똑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더욱더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가상현실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그게 정말 내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한테 그렇게 작용을 하느냐가. 그런 현상은요 미국에서 일어나잖아. 트럼프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든 다 받아들여. 근데 대부분이 거짓말이야. 대부분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거짓말이 진짜인지도 몰라. 왜냐면은 어제 무슨 얘기 했다가 또 뒤돌아서서 또 딴소리야 또. 그러니까 근데도 그러니까 요새는 그 가장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페이크 뉴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하기 힘들고 가짜여도 별 의미가 없어. 어차피 세상은 가짜야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 디지털 이미지를 바탕하는 세계에서의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뭐 인간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뭐 다 어디 뭐 다 항상 정상적으로 살았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정상적으로 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거는 이상이지. 우리가 제일 얘기하는 뭐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민주주의, 다 민주주의 얘기하죠. 뭐. 근데 민주주의가 돼요? 첫째, 아무도 세상에서 정치가 뭔지 요새 관심도 없으면 무슨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대부분이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리고 아무도 정말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별로 관심이 없다면은 민주주의라는 거는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근데 그게 되냐? 근데 또 다 민주주의에서 산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삶이라는 게 상당히 부조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자체가 부조리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꿔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 우리가 스토리를 이렇게 좋아할까 하는 게 스토리 같은 세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 스토리를 들으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물론 이제 요새 스토리는 또 세상을 너무 닮아서 그런지 정리도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에서 하다 보면은 그 poetic justice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요. 왜 poetic justice라고 그럴까 했더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간 사는 사회에서는 justice라는 게 없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역적에서 보세요. 이게 justice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 걸 오히려 마치 있었던 제대로 돌아갔던 것처럼 생각했던 거를 확 깨워주는 역할도 하지 않나. 우리가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많은 사람, 특히 힘들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냥 한 번씩 재밌게 살아보자 이거지. 그 특징 중 하나가 갈 때까지 가볼까 하는 후렴이 자꾸 나와요. 그건 뭐냐면 힘들어도 살아가야잖아. 그래서 저는 그것도 perseverance라고 하는데 뭔가 살아내야지. 힘들어도.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서양 철학에서는 쇼펜하우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니체에서 굉장히 위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걸 다 풀어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부조리할 때 까미 같은 사람 시지프스 신화 같은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에서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냐 거지.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뾰족한 수 있어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짧지만 재밌게 함축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건 뭔가를 이렇게 착
와닿게 비주얼하고 이미지 세계에서 그 소사이어티 오브 스펙터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 탁 와닿을 수 있게 그리고 재밌게 그래서 그런 게 많은 그 어필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잠깐 이런 거에 대해서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디지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세계에서 살다 보면은 점점 나라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디지털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0과 1의 그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조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변형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그 몰핑이라는 거 봤죠? 그러면 뭐 안젤리나 졸리가 그 브래드 핏이 되는 거는 순식간의 일이야. 그렇죠? 뭐 이미지 바꾸는 거 봤죠, 그렇죠? 그 디지털 이미지라는 게 그렇거든. 그 아날로그랑 틀리는 게 이 물질에 대한 제한성이 없어요. 이건 순전히 0과 1의 그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변형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요새 판타지가 그렇게 큰 아주 중요한 장르로 떠오르는가?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성형수술, 우리나라 성형수술의 종주국 굉장히 아주 선구적인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성형수술 밖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데 올 때 보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여성들이 미를 위해서는 아주 대담한 것 같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도 기꺼이 한다고. 그렇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내 얼굴을 전과하고 그리고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히 디지털 이미지적인 사고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술할 때 그 디지털 이미지로 해요. 수술을 점점. 그리고 또 상담할 때도 디지털 이미지로 이렇게 하면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됩니다. 또 미리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모핑으로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런 사회에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앨리스 인 원더랜드 있잖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앨리스가 이게 자꾸 막 몸이 커졌다 작았다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굴까? 어제 내가 오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사회가 너무 빨리 막 순식간에 바뀌고 나도 막 바뀔 수 있고 이런 도대체 나라는 게 누굴까? 그리고 성형수술하는 걸 보세요. 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나는 황신의 코가 예뻐. 나 이런 황신의 코를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러고 그렇죠? 눈은 누구 눈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 나는 어디로 갈까? 내가 황신혜일까? 아니면 나는 이영애일까?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논문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럴 때 우리가 과연 내가 누굴까? 또는 사는 게 누굴까? 또는 사회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익히기가 참 쉬워요. 왜냐면 이게 의미라는 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그 이미지 자체가 파편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레딕 제임스는 그걸 스키초프레닉하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자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데 사회에 오죽하겠어. 굉장히 파편적인 이미지에 의해서 정보를 받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거거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트럼프를 알아요? 그 사람의 파편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과연 의미를 찾는 게 쉬울까? 거기다가 이런 사회에서 과연 내가 뭔가 그 열정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게오르그 지멜이 머니 이코노미를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양화되는 과정인데 머니 이코노미라는 게 사람의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의 밸류라는 거, 나의 가치는 내가 1년에 얼마 버는 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거는 팔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모든 건 가치가 정해질 수가 있고 그 가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세대한테 너 장래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요새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대답이 난 부자가 되고 싶대. 부자는 양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양이잖아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무조건.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그러면 그냥 많이 돈을 쓰고 싶대. 그럼 뭐에다 그렇게 쓰고 싶으니? 그러면 모르죠. 그냥 뭐 많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열정이라는 게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나는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이건 지금 막연한 기대지. 난 선생님이 되고 싶어. 나는 뭐 경찰이 되고 싶어. 이러면은 뭔가 내용이 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난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하고 또는 뭐 뭘 하고 또 밤늦게까지 뭘 하고 하는 뭔가 열정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싸이는 단순히 웃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를 갖다가 마케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중 문화에서 보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돈나가요. 굉장히 유명한 아주 탑스타 아니야. 마돈나요. 노래 잘 못 불러. 그렇다고 춤을 잘 추느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마돈나잖아. 왜냐면 이 사람은 종합 세트거든. 그걸 다 잘 이용해.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하나가 나요. 그 누구냐면 벤치마케팅을 한 건데 그게 레이디 가가야. 레이디 가가 노래 그렇게 잘 못 불러요. 그렇다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자기가 잘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그걸 갖다 잘하다 보면 굉장히 예술적인 그 수준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는 마돈나도 좀 그런 게 있었고 굉장히 아주 그 패션 감각 이런 거 그거가 갖다 이제 레이디 가가 많이 했죠. 그래서 레이디 가가 얼마나 거의 슈어리얼리스틱한 그런 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 탑 디자이너들이 그 사람 옷을 많이 준다고. 우리나라 이제 그걸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했던 사람이 G드래곤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야지 장사가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K-팝 하면은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전 세계적으로 경영이 뭐냐면 너무 다 예쁘게 생기고 너무 잘생겼어. 그 몸매가 어떻게 다 그렇게 그 체중 관리를 잘하는지 몰라. 체중 관리 그렇잖아요. 뚱뚱한 사람 봤어요? 다 체중 관리 너무 잘해. 그리고 춤을 너무너무 잘 춰. 노래도 잘해요. 근데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은 복면가왕. 제가 가끔 복면가왕 하거든요. 저희는 참 그게 좋아요. 전공이 여러분도 다 문화 전공을 하세요. 테레비 보는 게 공부야. 음악 듣는 게 공부, 저는 공부고 수시로 공부. 맨날 우리는 공부거리가 널려 있고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잡지 보는 것도 공부고. 뭐 공부해라 뭐 이럴 필요도 없어.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면가왕을 봤지. 연속부도 잘 가요 저는. 다양한 취향.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다 보면 이제 또 그 연구도 되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실 저게 좋아야지 연구가 되지 뭐. 어쨌든 복면가왕을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너무 노래를 잘 불러. 근데 마스크를 다 벗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지난 10년 동안 스테이지에서 서보지를 못했대.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기획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시장이라는 거는 되게 아이돌이나 걸그룹 위주로 돼 있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 부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또 마스크부터 탁 벗었어. 복면을 탁 벗은 다음에 아이돌이야. 그것도 말이야 리드싱어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와 쟤가 저렇게 노래를 잘 불렀어 이런다고. 그럼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사실은 발라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유명해지려면 아이돌 가수가 돼야 되는 거야. 아이돌 가수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춤도 추고 뭐 하면서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만 하면 돼. 뭐 이렇게 노래를 갖다 많이 할 기회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시장 특성상 그런 제약이 많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은 훨씬 다변화됐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 여자가 가수가 되려면 일단 섹시해야 돼. 섹시하지 않고 뚱뚱해갖고 노래 잘 부르면서 이렇게 비주얼이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뜨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싸이가 하는 거예요. 싸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형을 벗어난 거야. 키도 크지도 않고 또 운동 체중 감량도 잘 못하고 말이야. 그렇다고 뭐 춤을 멋있게 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추는 거잖아, 막춤 같이. 그리고 그렇다고 노래라는 게 뭐 가사가 또 세련된 것도 아니잖아. 우리나라 저희 기획사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 보세요. 보면은 보통 잘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잘생긴 게 아니고 군무 우리나라 유명한 게 뭐예요? 칼군무야. 막 아주 기계 같아 탁탁 맞고 또 이렇게 돌 때마다 탁탁 끊어져요. 막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알 거야. 그건 아무나 못해. 그게 막 아주 그냥 하나하나 그게 다 살아. 그러다가 싸이 보면은 또라지 타는 거지. 이건 완전히 또라지 타는 거지. 그렇잖아요. 찌들어져 있을 때. 근데 되게 막 찌들어질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남 탓 많이 하잖아. 그건 이제 또 트럼프가 한 거지. 남 탓을 막 한다고. 그게 바로 히틀러가 했던 거잖아요. 아베도 그렇잖아. 계속 남 탓한다고. 왜냐면 뭔가 화가 나는데 풀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남 탓을 한다고. 근데 싸이는 그러지 않아요. 그게 해악의 정신인 것 같아. 해악은 남 탓을 하는 게 아니야.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망가지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화합의 정신이 있어요. 같이 놀 수가 있어. 남 탓을 하게 되면 같이 놀기가 힘들지. 그렇잖아요. 너 나쁜 놈이야 이러는데 누가 그래 같이 놀자 이럴 수가 있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는데 왜냐면 이런 걸 갖다가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망가지면서 생각해보세요. 싸이는 잘 망가져. 그리고 그걸 잘 뒤집어요. 코드들을 잘 뒤집어. 섹시 레이디 뭐 해놓고서는 딱 보면 막 섹시 레이디가 막 망가지잖아.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나는 뭘 좀 아는 놈인데 뭘 알아 이게 그렇잖아. 그 반전이 되게 중요해요. 반전.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반전. 왜냐면 반전이 바로 그 파격을 만들어내고 그게 바로 재미있는. 제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퀀스들을 잘 보면요. 이게 굉장히 잘 짜여진 시퀀스들이야. 뭐냐면 보통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넌센스 시퀀스거든요. 넌센스라는 건 노센스가 아니야.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센스 메이킹 하는 거를 트위스트해서 웃기게 만드는 거야. 넌센스로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들레주가 The Logic of Sense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센스 메이킹 하는 걸 알아야지 넌센스가 왜 재밌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철학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그게 그거예요. 트위스트 하는 거가 뭐 섹시 레이디 한 다음에 보면은 뭐 어떻게 또 멋있게 추는 것 같은데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관광버스에서 아줌마가 막 춤추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엉뚱한데 우리를 얘기하면 하나도 아기가 안 맞는 그런 시퀀스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되게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또 재밌는 볼거리들 아주 우리나라만 독특한 볼거리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예, 다 됐죠? 예, 5분 안에 끝내주시죠. 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볼거리 많이 어떻게 수다가 나오나 항상 이런 시술을 제가 저지르게 되네요. 어쨌든 뭐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말춤도 보면은 이게 되게 따라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말춤이냐? 싸이가 추는 말춤은 틀려.
우리가 따라하는 거는 어설프게 따라할 수 있는데 싸이가 춘 건 왠지 우스꽝스럽다고. 세븐께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싸이의 맞춤이 틀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왜냐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뭐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걸 본래 그 춤을 만들어낸 사람이 추면요. 그냥 그렇지만 그렇게 흥이 나지를 않아. 근데 싸이가 춰야지 흥이 난다고. 그게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체가 그냥 재미와 그다음에 열정과 이런 게 그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한테 감염이 되는 거지. 전염이 되는 거지. 그래갖고 그 웃음이라는 게 전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들 때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싸이가 무슨 뭐 대단한 걸 갖다가 무슨 해결해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참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자기는 웃음을 전사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함께 웃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런 의미에서 싸이가 굉장히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물론 또 상업적인 게 굉장히 많죠. 상업적인 그 제가 이런저런 뭐 다른 것들도 얘기했지만은 특히 굳이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똑같은 싸이가 나올 때 그 이제 여자 버전으로 나온 게 있어요. 저 오빤 딱 내 스타일 보면은 그 유명한 현아가 얼마나 멋있게 섹시하게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오빤 딱 내 스타일. 그게 전형적인 그게 아이돌 그 걸그룹 버전이지. 근데 그건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았지. 이게 남자 버전과 여자 버전이 있어. 근데 여기는 너무 여자의 그 섹시한 그런 거 그 이미지만 이게 맞췄어. 여기는 뭔가 넌센스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있었어. 그게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게 보면요, 굉장히 많은 게 패러디가 돼 있어요. 패러디가 됐는데 그 패러디라는 게 누굴 공격하기 위한 세타이어적인 성격, 그 풍자적인 것보다는 해학적인 성격이 더 많았다는. 예, 제가 주어진 시간을 너무 다 써. 여기서 마치.